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재경관리사 이론 강좌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간단한 OT 그리고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같이 살펴볼 거고 교재 중심으로는 18페이지, 18페이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 과목 전부 다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기본서, 어쨌거나 뭐 이 기간에서 시험을 주관하니까 기본서도 이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3일회계 법인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이라는 점수가 70점인데 제 채널에 보시면은 재경관리사 중에서 유형별 기출문제를 푸는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도 세 과목에 같이 있고요. 근데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 강좌는 딱 유형별로 정리를 한 20분 정도 할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어보면서 그 유형이 기억을 좀 더듬어 보고요. 그 유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합격 70점에 맞춰 가보자.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뭐 과감하게 빼겠지만 얘네들은 이론 강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론 강좌를 어디서든지 공부하신 분들이 오래전에 공부했거나 아니면은 공부는 했는데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름의 정리가 좀 필요하거나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서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게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 강좌였고요. 지금부터 본 이론 강좌는 정규 이론 강좌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재경관리사 이론 강좌는 정말 말 그대로 이론을 공부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를 중심으로. 대신 요 중간에 만약에 요 내용은 정말 시험이랑 관계가 없어. 정말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저도 정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진 않아요. 필요 없는 거니까. 공부해봤자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안 하지만 나머지는 교재를 중심으로 웬만한 내용들은 빠짐없이 공부를 할 거라서 단기간 안에 나는 단타를 치겠다. 뭐 주식도 아닌데 단기간 동안 빨리 공부해서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학습의 강좌가 조금 많을 거예요. 강좌가 많은 이유는 강좌의 그 챕 강좌마다 시간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분, 30분 이런 강좌로 시간 단 기간 강좌를 많이 만들거나 뭐 그렇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챕터마다 웬만한 공부는 한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론 강좌. 그래서 그러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공부라는 걸 하는 거고 그 공부를 할 때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하고는 아예 결이 달라요. 공부하는 결이. 자, 그거는 그거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 재경관리사 이론 강좌는 말 그대로 이론을 다져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 강좌는 멤버십, 올패스 멤버십 강좌라서 올패스 membership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 강좌를 공부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멤버십은 제 채널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좌를 전 강좌를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이 이 재경관리사 공부를 하실 때 전산 세무 1급을 공부하고 재경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덜어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고 재경관리사 이론을 공부하시면 재무회계는 조금 달라요. 재무회계는 조금 다르고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고 나면 세무는 어차피 세법이기 때문에 그건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쉽게 이 세무회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또 시험 문제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경관리사에 맞는 공부를 또 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튼 이 재무회계가 이 전산세무 1급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회계가 조금 달라요. 용어 자체가 좀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올패스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전산세무 1급 강좌 제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세무 1급 강좌도 공부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경관리사 중에서 유형별 기출문제 있었다고 그랬죠. 그 유형별 기출문제 풀이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전 강좌를 모두 다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멤버십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인데 교재를 좀 먼저 가볼게요. 자, 이 시험 자격 시험 안내인데 제가 이제 OT 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경관리사 과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재무회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6년도 이제 시험 안내인데요.
26년이든 27년이든 28년이든 뭐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혹시나 응시료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응시료가 조금 더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올리면은 그것도 좀 그렇다. 너무한다 진짜. 학생들 대상으로 돈 벌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일단은 뭐 더 올리진 않겠죠. 자, 재경관리사 과정은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모든 과목이 전부 다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 돼. 그래서 70, 70, 70, 뭐 안전하게 합격. 근데 하나는 70, 하나는 50, 그리고 하나는 100점. 막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50, 하나는 100점. 얘 때문에 불합격. 모든 세 과목이 다 70점 이상이면 다 평균이 70점이니까 그럴 때까지 합격이 되는 거라서 이게 모든 과목이 어느 정도의 평균 이상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합격을 할 수 있겠네요. 한 과목에다가 몰빵해가지고는 합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험이라서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 문제도 많고 문제가 사신문항식인데 객관식 사지선다니까 여기서는 또 기쁘고 주관식이 없잖아요. 오지선다도 아니고요. 사지선다니까 사신문항식. 그래서 사신문항 전체 150분 동안 시험을 봐요. 2시에서 4시 반까지. 그러니까 150분 동안 50분 씩 풀면은 딱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제가 시험 감독을 2번 해봤거든요.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150분을 모두 다 쓰고 150분 딱 되자마자 에, 오, OMR 갑자기 생각났어. OMR 카드 내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거의 20분 전에, 그러니까 150분이 되면 100분 넘어가고요. 한 130분 정도 됐을 때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았어. 빨리 가가지고. 뭐 여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50분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전체 시험 안내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일정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시험 문의 뭐 3일 여기 이그잼 들어가서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고 회원 가입하셔서 접수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시험이 나오는 평가 범위인데요. 이번 시간에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을 볼 거고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재무제표 표시, 기타 공시. 여기 이제 재무회계 전반적인 일반 사항을 다루는 건데 이 파트도 꽤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가 재무상태표가 가장 재무제표 중에서 중요하니까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뽀떡뽀떡 무슨 자산, 뽀떡뽀떡뽀떡 부채, 뽀떡뽀떡뽀떡 자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고요. 기타 사항의 변경효과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지금 아마 이제 용어가 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제 재무성과표로 바꿀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이제 27년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6년 시험까지는 예전의 제도인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용어가 이제 이 영업이익을 구하는 과정,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약간 달라지면서 명칭도 재무성과표라고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 얘를 공부하는데 얘가 나중에 바뀌면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특수회계가 있습니다. 뭐 관계기업, 환율 변동, 그리고 파생상품, 리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런 식의 이제 회계 처리가 뒷부분에 특수회계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 안에 많기 때문에 늘상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나 어쩌다가 생길 수 있는 일, 되게 특별한 회계인 거죠. 그래서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최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까지는 공부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재무회계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뭐 이제 차례죠. 재무보고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 다음 시간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공부하게 될 거고 사실은 얘하고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 파트지만 얘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하고도 뭐 완벽하게 구분하자라는 개념보다 어쨌거나 구분해서 공부할 뿐입니다. 페이지가 챕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공부하실 때는 자, 나눠져 있는 것뿐이라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뭐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식이겠죠? 표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표딱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회계 처리의 결과가 계정으로 분류되고 그 계정으로 분류된 것들이 나중에 각각의 자기 자리 장부로 가는 거죠. 그게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가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추이를 보여주는 게 현금 물음표, 자본 자체의 변동을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 근데 여기에다가 쓸 수 없는 다양한 내용들은 주석에다가 공시하고 있죠. 5개가 재무제표고 보고기간 후 또는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시 방식, 중간 재무 보고 등등등이 이제 재무제표의 마지막 표시 기준에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자산별로 회계 처리가 나올 거고요. 부채 회계 처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자본 파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과 비용 항목이 그 다음에 연결된다. 그리고 법인세 회계가 따로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는 세무회계 공부했잖아. 근데 거기서 말했던 법인세를 여기서 계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법상의 법인세와 회계상 장부상에 들어가야 되는 법인세가 작성이 되거나 그 금액이 계산되는 모든 과정이 약간 달라요. 그 차이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이제 특수회계 파트, 주당이익은 뭐 특수회계라기보다 주당이익을 계산하거나 그것에 대한 주당이익을 표시하는 방식 등등등이 나올 겁니다. 환율 변동 효과, 그리고 관계기업 회계 처리, 파생상품, 리스 회계, 현금 물음표를 조금 크게 이 파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에서는 현금 물음표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뭐 세 문제 또는 네 문제까지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 있고요. 모의고사가 이 1, 2회 같은 경우는 모든 이제 강좌마다 모의고사를 따로 풀진 않을 거예요. 대신 기출문제를 같이 최신 기출문제를 나중에 업로드해서 기출문제 버전으로 마지막에 시험을 대비할 거고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앞부분에 모든 공부했던 내용들 다 모의고사 있는 거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따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매번 챕터마다 연습 문제를 다 풀 거예요. 모든 연습 문제를 풀면 이 모의고사가 다 이 연습 문제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게 연습 문제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따로 풀진 않을 거고 이후에 모의고사라는 것 말고 그냥 아예 기출 문제를 같이 풀 거니까 모의고사는 뭐 세무도 마찬가지고요. 원가회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이만 여러분이 직접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거니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모의고사가 1, 2회 버전이 있긴 한데 매년 교재마다 모의고사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최신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거나 뭐 약간 순서를 뒤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여러분이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 시험 중에 이제 재경관리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업 실체가 존재하죠.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활동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요. 종업원도 그 중에 하나죠. 종업원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대가를 근로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그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종업원들도 상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삼성 사태가 이제 그런 거였죠. 뭐 노동조합에서 많은 대가를 요구했잖아요. 반도체 사업에서.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주주는 당연히 그 회사의 경제적 활동에 관심이 많을 거고요. 채권자도 당연할 거고요. 돈을 대준 자들이죠. 그리고 경영자도 마찬가지죠.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활동에 경영자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 실체의 경제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정보 이용에 맞도록 그들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원하고 그러면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온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데 그 회계에서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재무적인 정보, 그 정보를 식별하고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곧
회계기는 하죠. 그래서 종업원도 필요하다, 주주도 필요하다, 채권자도 필요하다, 경영자도 필요하다. 종업원은 내가 그 정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급여 인상을 하는 협상의 자료로서 그 기업의 경제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 정보가 상당히 필요로 할 거고, 주주 같은 경우는 주식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때 이거를 팔까?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거고요. 중간에 팔아버리면 처분하여 이익이 생기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재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져가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 안 봐요. 다 뻥인 것 같아. 뭐 재무제표 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본들 뭐해? 다 이익은 나고 있는데 뭐. 손실 나면 아이 뭐.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의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중에서 팔아서 단타로 칠 것인가? 끝까지 가져가면서 내년에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간 동안 투자할 건가? 그런 선택을 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를 조작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래서 뭐 그렇게 주주가 본다고 하는데 나 같은 주주는 그건 안 보더라고. 나도 안 보는데 뭐. 그다음에 그러나 본다. 그러나 보겠죠. 내가 주식을 투자했으니.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마무시한 그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사실 개미 투자자는 그런 주주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그다음에 채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를 줄지 말지. 자금을 내가 빌려주었을 때 상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재무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정보를 보겠죠. 경영자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경영을 하려면 회사가 지금 자금은 얼마인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로서 재무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틀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재정관리사라고 해서 회계 기초를 아예 안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는 크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나누고 있는 거야. 원래는 재무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원가를 아예 빼버린 거죠. 원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세무회계라는 회계 파트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우리가 비교할 거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관리회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특징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고하는 거죠.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보고하는 수단의 회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보고는 경영자가 관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는 조금 달라. 경영자가 외부 정보 그러니까 경영자가 그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인 거는 맞는데 그런데 경영자는 또 다른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건 당연히 원가인 거죠.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해요. 경영자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리고 경영을 계획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가를 모르고 어떻게 제품을 팔아. 원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거라고 기대할 거고 그걸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야. 그러면 수익이 발생돼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재무회계 파트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가가 기본이죠. 원가 모르면서 어떻게 이익이 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원가와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는 파트가 관리회계잖아요. 그래서 경영자들을 위한 내부적인 정보를 하는 거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우리 회사가 원가가 얼마인지까지는 보고하지 않아. 얼마가 이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보여주죠. 그래서 구체적인 원가를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하는 파트는 재무회계하고 다르게 어떤 회계 원칙, 정해진 원칙 같은 게 없어. 그냥 뭐냐? 그냥 경제적인 이론이야. 경영학. 이런 전반적인 이론을 토대로 일정한 양식 없이 회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원가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한 양식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한다. 그 수시는 매일 보고할 수도 있고요. 월, 분기 뭐 마음대로 보고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법적인 강제력은 당연히 없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누구만 관심 있냐면 내부적인 이용자들, 경영자, 어떤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들, 관리자들만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재무회계는 어떤 거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 의사, 신용 의사, 그래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건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는 재무 성과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요 재무 성과가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 변동,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외부 보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그들은 대부분 투자자나 채권자들이고요. 당연히 회계 원칙이 존재해. 그 회계 원칙을 우리는 KIFR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도 있어요. KGAP.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요. KIFRS가 있고요. 두 가지가 이제 이중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얘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온다는 거지. KIFRS를 가지고 시험 보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고요. 양식도 딱 정해져 있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뭐 재무보고서라고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원칙이 존재하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에요. 연단이긴 해. 연결산을 하는데 상장기업계의 경우는 분기재무제표를 반드시 공시해야 되고요. 반기재무제표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아주 자주 보고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분기죠. 일별이나 월별까지는 안 해요. 재무회계는 어느 정보에 과거 정보가 축적이 되어야 나름의 숫자가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직전 과세기간, 직전 연도, 이거 이번 연도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월 단위는 없다는 거. 그리고 법적 강제력이 당연히 존재하죠.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회계 분야를 비교하는 경우가 곧잘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 안 읽었어요. 바로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한 거고요. 요 파트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재무회계 그리고 재무보고. 그럼 재무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곧 재무보고잖아. 그치?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고 그런 거죠. 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라는 건 무엇이냐? 재무회계는 이런 겁니다. 투자자나 채권자 등이 우리 회사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고 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곧 재무회계다. 원가관리회계 아니죠. 얘가 등장하면 이거는 무조건 재무회계죠. 이렇게 투자자나 채권자의 경우는요. 기업에 유입될 미래 현금의 유입 또는 시기, 불확실성, 확실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 상태도 보여줘야 되죠. 성과도 알려줘야 되죠. 자본 변동, 현금 물음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재무회계였죠. 이런 재무회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회계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에다가 작성해야 되는데 그 양식의 이름이 재무제표고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5가지의 양식을 다 묶어서 한 번에 부르는 통합의 이름이죠. 자, 그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죠.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고요. 세 번째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재무제표죠. 이 중에서 요 포괄손익계산서가 27년도부터 아마 이제 용어가 좀 바뀌면서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학습의 내용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후에 교재가 좀 바뀌거나 하면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거고 이름을 똑같이 부를 수도 있긴 한데 27년도부터는 일단 시험 볼 때는 요 이름이 재무성과표로 용어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재무 상태, 재무 성과라고 많이 불렀잖아. 그 포괄손익계산서를 재무 성과라고 부르는 거야. 재무 성과. 얘는 성과. 얘는 상태. 요거는 BS. 요거는 IS. 이런 개념이잖아요. 얘는 성과. 얘는 그래서 상태. 그래서 얘를 포괄손익계산서로 불렀던 이 용어 자체를 재무성과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용어를 좀 바꾸겠대요. 그리고 내용도 좀 바뀝니다. 영업이익을 구하는 과정이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가 조금 바뀔 거라 근데 26년까지는 그대로 또 그전과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 일단 15년인가 16년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같아. 뭐 바꾸나 마나 뭐 그건데 하여튼 건 바뀝니다. 바뀌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현금 물음표, 주석
이렇게 가지고 5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재무제표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재무상태표나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모르면서 내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를 공부한다. 그러신 분은 거의 없을 거야. 저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자, 재무 상태는 무엇입니까? 시점이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경제적인 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하는 그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 청구권은 남에게 청구권, 남이 나에게 청구하는 건, 아니면은 자본은 지분이니까 주주와 관계가 되는 청구권이죠. 요거는 채무자고요. 요거는 주주인 거죠. 이제 나는 채권자, 주주, 채권자, 주주에 대한 청구권.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청구권이라고 말하면 부채와 자본을 말하는 거야. 누구냐가 다를 뿐이지. 이거는 생남. 이거는 나와 관계가 되는 지분에 참여한 나의 주주들. 그래서 토탈 가지고 있는 나의 경제적인 자원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요. 계속 나올 거야. 경제적인 자원, 자산, 청구권, 부채 아니면 자본 이렇게 해서 자산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다. 그게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그중에 청구권을 누군가가 나에게 행사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빌렸어 그럼 부채고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나중에 다시 회사를 해산하게 되면 돌려줄 돈은 결국 요거잖아. 주주에게 남겨줄 돈. 둘 다 묶어서 청구권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어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걔를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참여한 출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자본이니까 그거 빼고 요거 빼고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들. 수익이 발생되거나 비용이 발생되면 순자산 증가, 순자산 감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로 가니까. 근데 그 자본의 증가 감소가 지분과 관련된 걸 빼고 나머지 그게 결국은 뭘까? 이익잉여금 아닐까요? 그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은 손익의 결과는 당기순 이익이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면서 이 자리로 들어오니까 그게 곧 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그 재무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근데 예전에는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라고만 불렀는데 용어가 재무성과표로 아예 바뀐다는 것. 그 다음에 일정 시점의 자본의 잔액과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변동. 그래서 자본 변동표는요. 일정 시점이라고 안 해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처음의 자본과 마지막의 자본이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자본 변동표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현금 말고도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자산을 통합해서 부르는 계정이죠. 이것들에 대한 창출 능력,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는 재무제표죠. 마지막에 주석은 얘도 표시할 수 없는 것들,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해야 되는 것들, 설명해야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5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른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일정 시점의 정보를 나타내는 건 유일하게 이고 나머지 3개는 다 일정 기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는 이제 기간, 회계 기간, 회계 보고 시점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 보고, 재무 보고를 왜 해요? 그들이 유용한 그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제공받아서 그들이 뭔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겠죠. 자, 재무 보고를 하는 목적은 현재든 잠재적이든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일 거고요. 또는 돈과 관련해서 대여를 해주거나 또는 그 밖에 채권자들이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보고자 하니까. 그래서 앞에서 재무제표라는 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했잖아. 근데 요즘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재무보고의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 확장된 재무정보라고 하는 건 계량화가 되기는 어려운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재무보고. 우리가 예전에는 재무제표, 계정 과목, 금액 정도만 봤잖아. 주석은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현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보고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재무제표 앤드
계량화가 되기는 어렵지만 비재무적인 정보까지 포함해서 재무보고의 개념을 좀 사용하고 있는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그렇죠. 그런 비재무적인 정보 중에 하나가 ESG라고 하죠. ESG 보고서. 사회, 지배구조, 예를 들면 환경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또는 뭐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비재무적인 정보로서에 포함되는 보고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보고의 수단으로 예전에는 재무제표만 있었지만 기타의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하잖아. 그리고 모든 정보 이용자들을 다 만족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사실은 없죠.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키겠어요. 따라서 뒤에서 공부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서는 모든 외부 정보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재무보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에 맞는 재무보고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파트에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거고 지금 우리는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종업원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또는 대여자 또는 채권자 그들을 대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이제 KIFRS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을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앞에다가 K자를 붙이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 우리는 그것을 KIFRS라고 부르고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회계 처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공부하는 게 곧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거죠. 결국에 자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무엇을 비교하냐면 얘를 비교하는 거야. 일반 기업회계 기준.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우리 교재에서는 K, 갭이라고 부르고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K, IFR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누가 이 기준을 쓰는 것인가? 자 우리나라 기업은 상장 기업도 있고요. 반대로 비상장 기업, 상장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둘로 나누죠. 그러면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둘 중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이 작성하는 상장 기업은 국제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죠.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상장 기업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누구만 사용 가능하냐? 비상장 기업만 사용할 수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과 이 기준 중에 뭐가 더 쉽게 해요? 얘가 더 쉬워요. 얘가 어려워. 왜 어렵냐? 방대해. 양이 어마무시해. 왜 맞냐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회계 처리가 다 달랐던 것을 하나로 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회계 기준을 이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선택권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양한 회계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어마무시하게 반영해 놓고 이 중에 너네 국가는 이 중에 어떤 거 쓸래? 선택해서 쓰세요. 넌 어떤 거 쓸래? 선택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정해놨어. 바운더리는 있는데 이 안에 너는 반드시 이 거래가 일어나면 이 방식에 의해서 해 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야. 국제회계 기준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규정이 딱히 없어. 근데 규정이 없는 다양한 케이스를 다 공부해야 돼. 그 중에 우리는 우리나라 K는 이걸 쓰더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들이 할 일이 많아진 거죠. 규정이 없으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어떤 방식을 우리 회사가 접목해서 선택해서 사용할지 전문적인 식견이 없잖아.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PA를 데려다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문의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일을 해주니까 뭘 하겠어요?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죠.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사실 회계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계정 과목으로 하시고요.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가 딱 정해져 있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그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규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바운드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짜자자자작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훨씬 쉬워요. 딱 답이 하나가 딱 단답형처럼 딱딱딱 만들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학습량이 방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상장 기업이 이 기준을 사용할 일이 일단 없는 거야. 왜 없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내가 미국에 가든 홍콩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에 가든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다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으니 이 숫자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진 거죠. 다시 재무제표를 이 나라에 맞는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거나 할 필요도 없어진 거야.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국제회계 기준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이잖아. 그냥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만 사용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이 아닌 비상장 기업이 뭐하러 이 기준을 써요. 이 쓸데없는 기준을.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우리는 깔끔하며 명확한 기준을 쓰겠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재경관리사 중에서 재경관리사 과목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마도 재무회계가 제일 어렵다고 하실 거야.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 끝도 없어. 근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이 막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 KIFRS를 적용해야 되는 기업 첫 번째가 코넥스 법인을 제외한 상장 법인 코스피, 코스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무조건 KIFRS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은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타벅스 같은데 또는 비상장 기업이긴 하는데 딱 보면 이 기업은 계열사가 상장 기업인 기업들이 있어. 또는 이 회사는 지금은 비상장인데 2년 뒤에 상장할 거야. 만약에 이런 법인들이 있다면 이들은 현재 비상장이긴 하지만 비상장은 무조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국제회계 기준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장을 만약에 2년 뒤에 한다면 미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에 2년, 3년이라는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상장 법인이 되기 전에 전초전으로 이 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비상장 법인 중에 자발적으로 저는 KIFRS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은 KIFRS를 적용할 수 없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니요.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어렵고 불필요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두 가지. 그러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그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누가 적용하는지를 말한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비교하는 걸 해볼게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KIFRS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딱 규칙이라는 게 없어.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이 중심이지. 바운드리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규칙이라는 건 없어. 딱딱딱딱 정해진 게 없어. 얘는 근데 딱딱딱딱 정해진 게 있어. 그러니까 엄청 심플해. 오히려 심플해. 그리고 매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매우 명확하고 매우 회계 처리가 명쾌해요. 그래서 저도 가르칠 때 딱딱딱딱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네? 그냥 괜찮아. 근데 이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여러 가지의 선택사항이 존재한다. 그 다음 KIFRS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중에 A는 B에 어마무시한 이 기업을 종속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회사를 어마무시하게 많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배기업이고요. 얘는 종속을 당하고 있는 기업이야. 지배와 종속이 같이 있어. 근데 K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렇든 말든 너는 너고
너는 너잖아. 그러면 너는 A 재무제표 만들고 끝. B는 B 재무제표 만들고 끝. 그렇든 말든 너는 기업 실체, 너는 또 다른 기업 실체니까 구분해 라고 하는 게 개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보고해요. 너는 너, 너는 너다. 섞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IFRS는 너와 너는 결국은 하나 아니야? 네가 지배하잖아. 넌 종속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 너와 너는 하나니까 하나로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보고해. 연결돼서 재무제표를 보고해. 하나로 묶어. 그걸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어려워져. 얘는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야. 얘는 개별재무제표가 중심이야. 심플하죠? 얘는 조금 복잡해지죠, 느낌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자산을 3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 3년 전에 취득한 게 1000인데 3년 이후인 당해 연도에 가보니까 얘가 뭐 5만이 돼 있어. 아, 말도 안 돼. 그치만 그럴 수도 있어. 1000인데 5만 됐어. 그러면 내가 이번 연도 재무제표에다가 이 숫자를 보고할 때 원래 1000원 주고 샀으니까 1000원으로 보고할까요? 5만 원으로 보고할까요? 대부분 외부 이용자들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을 보여주는 걸 나름 선호하기는 해. 네, 그렇게 선호할 때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 공정가치라고 부르죠. 얘를 뭐라고 해요? 취득 원가, 원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KIFRS는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대부분 이 짓을 해야 돼. 현재 가치 할인 다 땡겨야 돼.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고 정해놨어.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공정가치를 적용해요. 얘는 매우 확대 적용을 하고요. 얘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심플해요. 저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니까 예를 들면 전산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다 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합니다. 따따따따딱 하면 끝나. 근데 재경관리사를 제가 강의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말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딱딱딱딱딱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에다가 설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들은 공시해야 되잖아. 근데 공시해야 되는 말고 주석도 포함할 거고요. 우리 회사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공시해야 되는 항목이 매우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석에다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주석에다가 좀 다양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기를 이제 확대하도록 하고 있어요. 뭐 주석에다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뭐 회계 정책, 가정, 추정치와 관련된 비율들, 공정가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다음에 환율 변동, 금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관리 내역들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쓸 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시 항목이 적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을 선택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K갭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 할지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회계 처리가 일어나는 이 스펙터클의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회계 기준이라는 거 계속적으로 제정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 들었던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은 부분이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K갭은 그냥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 코리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드는 거니까 독자적으로 제정하면 되겠지. 협업, 각국의 협업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요거를 IFRS와 K갭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특징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자, 다시 좀 앞으로 가볼게요. 21페이지로 가보시면 오늘날 세계화로 인해서 글로벌 경영이 보편화되었다. 돈을 빌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돈 빌리지 않아. 증시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막 따라가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자국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다른 국가의 회계 원칙에 따라 또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예전에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회계 기준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면 그걸 다시 만들려면 뭐가 생기겠어요? 돈 들어가겠지. 그거 얼마나 힘들어.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투자자들에게 각각의 국가마다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예전에는 힘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쓰고 있다. 그것이 이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 살짝 채택했다. 이래서 KIFRS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쓰니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니까 첫 번째가 해외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 다른 나라의 회계 원칙대로 다시 재무제표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서 노력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좋아졌다. 그리고 회계 정보라는 게 또 동일한 용어와 동일한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전제가 재무제표가 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이나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제고가 됐죠.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합작 계약을 한다든지 상호 이해관계도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 자유화 추세, 자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하잖아. 젠슨황 생각해봐요. 뭐 장난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적인 사회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첫 번째가 아까 원칙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식, 개정 과목 이런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엄청 많아. 제시해 놓고 이 중에 네가 다양하니 너네 회사의 입맛에 맞게 선택하세요. 그래서 회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법론 정도만 제시할 뿐 바운더리를 크게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는 개념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징글징글하기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실체가 아니라 종속회사든 지배하고 있는 회사든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다 한 통속이잖아. 그럼 묶어가지고 재무제표를 결합해. 그걸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게 기본 재무제표가 되는 거야.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시에 강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 기업의 상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탈리아, 재무제표에 만들어내는 방식은 같겠지만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어떠한 최소한에 적용했던 것들이 지침사항이 있었는지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공시를 매우 확대하고 강화하였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부분도 매우 많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그게 자산이 되었든 부채가 되었든 공정가치 적용하는 게 매우 광범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KIFRS라고 하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중에 이 KIFRS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과정, 그리고 적용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읽지 않아도 돼. 그냥 뭐 알고 있으면 되는데 2011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100%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11년부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부터 도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되잖아. 그 준비를 이것을 2007년부터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영어를 직역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2005년부터 했거든요. 강의를 시작한 지는. 그럼 제가 강의를 할 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KIFRS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질 않았어. 그냥 항상 K갭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는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건 들쳐도 안 봤어. 우린 다 이거였어. 이거 공부하다가 이때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일 수도 있겠네요. 대학 교재가 아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을 그냥 공부해버리자. 그래서 우리나라 회계사, 세무사 모든 시험을 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냥 도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K갭을 공부하다가 바뀐 거예요, 이때. 그 저도 이제 2005년도 계속 강의할 때는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 몰랐어요. 뭐 모른다고 할 건 아니고 거의 같지만 이름이나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공부를 전 나중에 한 거죠. 강의하다가.
제가 실무할 때도 이건 듣도 보도 못했던 거. 그런데 이제 2007년부터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저도 이제 강의해야 되니까 뭐가 달라졌나 공부하고 초반에는 강의 안 했어요. 저도 이거 뭐 제대로 이게 어떤 정착이 돼야지 강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진짜 오래된 거죠. 11년이면은 지금 몇 년 된 거야? 15년, 16년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빨리 도입한 거죠.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상장 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도 지가 하고 싶으면 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건 이제 필요 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11년부터 삼성전자는 무조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바빴겠구나. 아, 돈 좀 벌었겠다. 돈 좀 많이 벌었죠. 지금 이제 못 하잖아. 땄는데 갈 데가 없잖아. 뭐 그런 거야. 이게 워낙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회계기준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읽어보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중요한 건 요거였어요.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누가 적용하는지를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제정과 도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예 시험이랑 관계없고 영국에서 만든 회계 기준, 미국 거 아니냐? 미국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좀 이 국제 회계 기준에 약간 그래. 좀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미국은 아마도 자신의 US 갭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고 있죠. 국제 회계 기준을. 미국과 영국은 서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자, 아래쪽 쭉 내려가시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과 그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인데 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개념 체계를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서는 KIFRS라고 부르는 거고요. 원문은 K자 없이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101호에는 최초 채택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1102호에는 주식기준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사업결합, 보험계약 등등등.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험계약은 공부할 필요가 없지. 매각 예정도 사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서를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어들이 아니라 영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용어 자체가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 회마다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재 안에. 그 연습 문제들이 다 기출 문제 나왔던 것들을 다 묶어 놓은 거예요. 뒤에 제가 모의고사 1, 2회 있다고 했죠. 이제 그 모의고사 1, 2회가 다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 다 풀면 모의고사 문제는 그냥 1번부터 40번이라는 방식으로 풀 뿐이지 다 연습 문제에서 다 풀이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재무보고 목적. 옳지 않은 것은 재무보고는 채권자도 필요하고 주주도 필요하고 종업원도 필요하고 경영자도 필요하잖아. 근데 그 중에 이제 설명이 좀 다른 게 있나 봐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상환 능력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로서 사용 가치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거고 맞고 주주의 입장은 내가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주주로서 투자할까를 말까를 판단하는 유용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자, 종업원은요. 우리가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구분하지만 종업원의 경우는요. 우리 회사 안에서 내부에서 일은 해. 근데 종업원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정보에 접근성이 있어요. 일을 할 뿐이죠. 재무 정보를 쉽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는 없어. 그런 사람들은 경영자들 뿐이야. 그래서 종업원들은 내부에서 일을 할 뿐, 기본적으로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인 정보를 그래서 필요로 하지 않아. 결국에 얘가 틀렸어도 얘가 틀렸네. 또 틀렸네. 그치? 재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우리가 재무적인 정보를 우리가 급여를 인상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재무제표를 보면서 내가 의사결정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종업원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틀렸어요. 네 번째,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예측하려면 경영자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죠. 근데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없느냐. 그들은 그러면 재무보고를 보면서 그들의 목적에 맞도록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자,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기업의 보여주는 거 맞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죠? 주로 경영자나 종업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고합니까? 경영자나 이 종업원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부르기보단 상대적으로는 내부 이해관계자들로 보는 게 더 타당하죠. 특히나 경영자는요. 종업원은 꼭 내부냐 외부냐를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렇지만 경영자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잖아. 내부 정보 이용자인 거죠. 여튼 옳지 않은 건 3번이 나왔고요. 보고 양식으로는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계 원칙을 근거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재무랑 관리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다. 관리는 내부를 위한 거다. 맞고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고 관리회계는 없다. 맞죠?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척된 회계 원칙에 의해 작성하지만 관리회계는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한다.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지만 관리회계는 알아서 하세요 개념이에요. 법적 강제력 1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면 돼. 그래서 회사마다 관리회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관리자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틀린 설명 4번이었고 네 번째 문제.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우리는 얘하고 얘로 나눈다.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래. 옳은 걸 찾으래. 재무는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외부 정보 이용자죠. 관리회계는 경영자나 내부 정보 이용자죠. 동글뱅이. 일반적으로 원칙이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학문에 의해 접근해요. 맞죠? 비정형화, 정형화. 재무는 정형화, 관리는 비정형화. 이거 틀렸죠? 양식이. 보고 시점이 얘는 기본적으로 1년 분기 반기지만 얘는 수시 보고죠. 맞고 법적 강제력 얘는 있고 얘는 없고 아 얘가 틀렸구나. 얘는 있는 건 맞는데 얘가 틀렸어. 그러면은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가나라 가나라 답은 2번 옳은 설명 찾는 것이었어요. 자 5번 문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규정 중심 아니라고 그랬잖아. 구체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자산부채 원가 측정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정가치가 원칙이죠. 확대됐고요. 주석을 공시하는 것 양이 안 줄었어. 훨씬 많아졌어. 연결재무지표가 기본이다. 요거 하나 맞네요. 그쵸? 아 답이 4번이구나. 이런 식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자, 6번입니다.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재무제표는 과거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미래 정보를 예측할 수는 없어. 과거에 일어났던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야만 내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과거 사건. 재무제표는 고유 한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워. 그쵸? 그래서 비재무적인 정보도 보여주는 게 원칙이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는 세 번째,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진은 대신 책임지고 내가 경영을 하는 거니까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반영하는 용도로서도 재무제표가 활용돼. 그래서 재무제표를 부풀리게 하는 이유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났지만 가짜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정보로서의 기능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경영자 등 내부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일단 재무회계 목적이 아니야.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죠. 답은 4번이 틀렸다. 자, 뒷장 7번입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게 다음 강좌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읽어보면 그래도 대충 얘가 답인 이유가 있군.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 정보를 기업 내부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나와야만 그걸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 정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상상해보는 거야. 난 경영진이야. 난 세우거든.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 재무 정보를 얻을 수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어? 없으면 왕따야?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있겠지. 내부에서 어떻게 재무 정보를 못 구해?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존해?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재무제표가 나올 때까지 막 손꼽아 기다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영진이. 읽어보면 이상하잖아. 옳지 않아.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었어. 나머지가 왜 맞나? 우리가 재무 보고를 할 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나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자 또는 대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들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반 목적 재무 보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된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앞에서도 한번 본 거 있죠?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는 파트에서 재무보고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대상자를 딱 규정하고 있어요. 얘, 얘네들이. 왜냐면 얘네들이 우리 회사의 경제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아무 관계가 없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개념을 깔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그러나 감독 당국이나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보고되면 활용할 수는 있잖아. 그치? 그들이 주된 이용자라고 보지는 않아도 주요 이용자들은 얘하고 얘겠지만 너네들도 관심 있으면 보세요는 가능하잖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되는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얘하고 얘네들이 자원을 제공하잖아. 감독 당국이 자원을 제공해요? 일반 대중이 자원을 제공해요? 자원을 제공하진 않잖아. 돈을 안 대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당연히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유용한 우리 회사에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죠. 읽어보면 대충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읽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게 뒤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래서 시험이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거죠. 자, 8번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해당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강좌에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저 풀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는 거예요. 1번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거 똑같아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현재 잠재적인 투자자, 두 번째 대여자, 그리고 채권자, 돈 대주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나에게 자원을 제공해 주니까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적인 정보를 보고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맞죠? 규제기관이나 투자자나 대여자 그리고 그 밖에 채권자가 아닌 일반 대중이 이 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기더라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원칙 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누가 주요 대상입니까? 얘네요. 얘하고요. 얘하고요. 얘요. 얘가 우리 회사의 자원을 제공해 주니까요. 기업은요. 돈을 대주는 자들에게만 사랑의 마음이 있어. 뭐 일반 대중을 사랑하진 않아. 일반 대중이 우리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순간 대중이 얘가 되는 것뿐이지. 그치? 자, 세 번째. 보고기업의 경제적인 자원과 자산, 청구권과 관련된 성격이나 금액, 부채냐 자본이냐 이러한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보고기업의 재무적인 강점, 약점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당연히 있겠죠. 그 정보가 부채냐, 자본이냐, 자산은 얼마가 있느냐 그런 정보들 보고기업의 경제적인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은 그 기업의 재무 성과에서만 발생한다. 이 말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자원은 자산이라고 그랬죠. 청구권은요. 부채 또는 자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변동되는 것은 재무 성과에서만 나타나요. 여기서 재무 성과가 뭐죠? 손익계산서라고 했잖아. 성과, 손익이라고 그랬죠. 재무 상태하고 성과는 달라. 그러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변동이 되는 것은 손익에서만 발생됩니까? 그 얘기인 거야. 손익에서만 발생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빌려가지고 자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요. 주식만 발행해가지고 자산이 증가될 수 있잖아. 그치? 출자만 해가지고도 증가될 수 있고,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서 자산이 증가될 수 있어. 그래서 변동된 거는 재무성과 아니잖아. 그 얘기는 이 변동이 재무성과 손익에서만 발생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출자와 관련된 나머지 자본 거래에서도 발생되잖아. 그치? 투자만 받아가지고도 발생될 수 있잖아. 그래서 재무 성과에서만 발생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다양한 거래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것만 여기서만 움직이잖아. 자본 거래에서만도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 청구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손익에서만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이게 재무성과라는 말을 빨리 머릿속에서 이거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지. 이거 손익과 관련된 경영성과에서만 발생한다라는 말로 이 말을, 이 단어를 바꿔서 이해해야 되는구나까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재무회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읽어보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어를 그대로 직역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냥 손익이라고 했어야지. 근데 문제를 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문제. KIFRS와 우리나라 K갭 기준 중에 특징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한국 채택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맞아요. 한국 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비용을 분류할 때 기능별 분류만 규정합니다. 틀렸어. 만 그러면은 뭔가 의심이 있어야 돼. 근데 무엇만 할 때 맞을 때도 있어. 틀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엇만이라고 하면 의심을 가질 뿐이지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비용을 분류할 때는 기능별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알겠죠? 성격별로도 분류하거든요. 글씨가 이상하지만 뒤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구분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능별 분류도 있고 성격별 분류도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만 있다라고 하는 그 많은 틀린 설명이지.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자본 항목을 얘는요. 국제회계 기준 있잖아요. 얘는 자본 항목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자본 항목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자본의 구성 항목을 그대로 쓴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본 항목이 아주 디테일해. 1번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2, 3, 4, 5 다섯 가지로 구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명확하다. 국제회계 기준 아리까리하다. 명확하지 않다. 마지막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뭐야? 당연하지. 당연한데 이 포괄손익계산서의 이름이 재무성과표가 된다. 이미 재무성과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름이 아예 재무성과표로 바뀐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얘기할 때 재무성과라고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칭 자체가 바뀐다는 것. 그것을 이제 27년부터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9번까지 해서 답을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첫 번째 강의 영상이었고요. 간단한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뭐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느라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됐네요. 두 번째 시간에 뵙겠고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